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이 굽이치며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인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초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교향곡처럼 귓가에 부드럽게 들려왔고, 그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펜션은 세상의 소음과는 철저히 단절된 고요한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이곳 목조 테라스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있는 이지연 중령은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에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눈을 딱 감았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군복의 무게와 지휘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산바람과 함께 잠시나마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녀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제7-107 특수임무단의 대테러 부대를 이끄는 고위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헐렁한 흰색 린넨 셔츠와 편안한 면바지를 입고 있는 그녀의 체구는 다소 왜소해 보였으며, 화장기 없는 투명한 얼굴은 그저 복잡한 도시 생활을 떠나 휴식을 즐기러 온 평범한 30대 여성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걷어올린 소매 아래 감춰진 팔 근육은 오랜 훈련으로 강철처럼 단단하게 단련되어 있었고, 선글라스 뒤에 가려진 예리한 눈동자는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스캔하고 분석하는 직업병적인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휴식이란 단순히 몸을 뉘어 쉬는 행위가 아니라 다음 임무를 위해 무뎌진 칼날을 다시금 예리하게 가는 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펜션의 주인인 김씨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쟁반에 갓 구운 감자와 옥수수를 담아 지연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내려온 이 조용한 손님이 며칠째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테라스에서 산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다는 점을 매우 기특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찾아와 준 손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지연은 그런 주인의 말에 가벼운 목례로 화답하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고, 김 씨는 그녀가 뿜어내는 차분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은 산 아래쪽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칠고 불쾌한 엔진 소음에 의해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 같았던 그 소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며 고요한 산사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기기 시작했고, 곧이어 여러 대의 차량이 비포장도로를 거칠게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던 손을 잠시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펜션 입구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녀의 미간에는 아주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휴가지에서조차 불필요한 소음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리려 노력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과 덩치 큰 SUV 차량 4대가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펜션 주차장에 제멋대로 멈춰섰고, 그 광경은 마치 평화로운 숲속에 난입한 불청객들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차량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하나둘씩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행색은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관광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시끄럽게 떠들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그 소란스러움에 놀란 산새들이 숲속으로 급히 날아올랐습니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화려한 패턴의 명품 셔츠를 입고 금목걸이를 굵게 두른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한 태도로
펜션 건물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달구로 인근 지역 유흥가를 장악하고 불법 대부업과 건설 현장, 이권 개입으로 세력을 키운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최근 경쟁 조직과의 다툼에서 승리한 후 조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목적으로 이곳 지리산 자락으로 단합 대회를 온 것이었습니다. 달구는 껌을 딱딱 소리나게 씹으며 펜션의 전경을 바라보더니 옆에 서 있는 부하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그 모습에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즉시 펜션 입구로 몰려가며 큰 소리로 주인을 찾기 시작했고 그들의 고함은 고요하던 펜션의 공기를 순식간에 험악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던 김씨 노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허겁지겁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광경을 본 노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박달구는 떨고 있는 노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와 선글라스를 벗어 손에 쥐고는 펜션을 통째로 빌리고 싶으니 지금 당장 다른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나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으며 거절할 경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김씨 노인은 당황하여 손을 내저으며 오늘은 이미 예약된 손님이 있어 곤란하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했으나 박달구는 노인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두툼한 수표 뭉치를 꺼내 노인의 얼굴을 향해 던지듯이 뿌리며 돈은 섭섭지 않게 줄 테니 잔말 말고 방을 비우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흩날리는 수표들은 노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그는 눈앞의 공포에 질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구의 부하들은 낄낄거리며 노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집기들을 발로 차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지연은 들고 있던 책을 조용히 덮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굳이 나서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최대한 상황을 관망하려 했으나 노인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장 벌떡 일어나 그들을 제압하는 대신 찻잔에 남은 차를 천천히 마시며 그들이 자신에게까지 접근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프로였고 프로는 감정에 휘둘려 불필요한 싸움을 먼저 걸지 않으며 상대의 의도와 전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달구는 노인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다가 문득 테라스 쪽에 앉아있는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텅 빈 펜션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손님이자 자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심기를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달구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며 저 여자도 당장 내보내라고 지시했고 그 명령을 받은 부하 2명이 껄렁한 걸음걸이로 지연이 앉아있는 테라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지연의 왜소한 체구와 얌전해 보이는 인상만 보고 그녀를 손쉽게 겁주어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아가씨, 여기 영업 끝났으니까 짐 싸서 집에 가라. 우리 형님께서 이곳을 통째로 쓰시겠단다. 덩치가 큰 부하 하나가 지연의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글라스 너머로 그를 응시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당황함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휴식을 취하는 중이며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했고
그 속에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위험이 서려 있어 순간적으로 부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연의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부하는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욕설을 섞어가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는 지연의 의자를 발로 차며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듣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들의 행동은 명백한 영업 방해이자 협박에 해당하니 더 이상의 소란을 피우지 말고 물러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나 흥분한 사내들은 그 경고의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달구는 부하들이 여자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에 짜증이 났는지 직접 테라스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옆으로 밀쳐내고 지연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모욕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달구는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은 채 아가씨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여기는 이제부터 내 구역이니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사라지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덩치와 배경이 주는 위압감만으로도 충분히 그녀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고 이는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달구와 시선을 맞추었는데 그녀의 키는 달구보다 훨씬 작았지만 뿜어내는 기세는 결코 그에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달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지만 이곳은 사유지이며 당신들에게는 이곳을 점거할 권리가 없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훈육 선생님이 말 안 듣는 학생을 타이르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이는 천하의 박달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달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부하들은 보스 곁으로 모여들며 지연을 둥글게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션 주인 김 씨는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울상을 지으며 달려와 지연의 팔을 잡아 끌며 제발 그냥 피하는 게 좋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며 엮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손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노인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안심시키듯 가볍게 토닥여 주었고 걱정하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 계시라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묘한 안정감에 노인은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와 건달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박달구는 지연이 자신을 무시하고 노인과 대화하는 것에 더욱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찻잔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뜨거운 찬물이 바닥을 적시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달구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려 했으나 그 순간 지연의 몸이 유령처럼 살짝 뒤로 빠지며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달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 짧은 순간 지연의 눈빛은 방어기제가 작동한 군인의 차가운 살기로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달구의 팔을 꺾거나 급소를 가격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아직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최후의 선을 넘지 않으려 자제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거리를 유지하며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특수폭행 및 협박죄에 해당하며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당장 멈추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법률적인 용어 선택과 침착한 대응은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건달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지역의 법 위에 군림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경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크게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이들이 말로에서는 통하지 않을 부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상황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5명 남짓 되는 건달들의 숫자와 그들의 무장 상태, 그리고 펜션의 지형 지물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그리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전술적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제압 방법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폭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바램과는 달리 박달구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저 여자를 끌어내서 숲속에 던져버리라고 소리쳤고 건달들은 흉흉한 기세로 그녀에게 달려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초가을에 평화롭던 지리산 자락은 이제 일촉즉발의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고 지연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셔츠 주머니에 넣고 머리에 꽂혀있던 비녀를 고쳐 꽂으며 전투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절제된 힘이 실려 있었지만 어리석은 건달들은 눈앞에 있는 여성이 자신들을 지옥으로 안내할 저승사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새들이 울음을 그친 숲속에는 폭풍전야의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달구의 고함과 함께 건달들이 이지연 중령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드는 순간 테라스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벌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사내 서너 명이 동시에 그녀를 덮치려 했으나 그들의 동작은 훈련된 군인의 눈에는 지나치게 크고 낸뜬 슬로모션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하여 비명을 지르거나 무모하게 맞서는 대신 발을 가볍게 놀려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만으로 그들의 거친 손길을 유령처럼 피해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연했고 공격해오던 사내들은 허공을 가르며 서로 부딪히거나 제풀에 넘어져 볼성 사나운 꼴을 연출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바닥을 구르며 체면을 구긴 부하들은 얼굴을 붉히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지켜보던 박달구의 표정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왜소한 여자 하나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꼴을 보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달구는 씩씩거리며 직접 나서려다가 다시 멈칫했는데 지연이 보여준 기묘한 회피 동작에서 본능적으로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경계심은 곧이어 밀려오는 압도적인 수적 우세에 대한 믿음과 알량한 자존심에 의해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전투 모드가 아닌 위기관리 모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들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은 그녀에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으나 그것이 가져올 법적 파장과 민간인 신분으로서의 제약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폭력을 자제하며 이들이 제풀에 지쳐 물러나거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차분한 목소리로 폭력을 멈추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흥분한 짐승들에게 이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박달구는 부하들의 무능함을 만회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비열하고도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타깃을 변경하여 펜션의 기물들을 부수고 주인 김씨 노인을 위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달들은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꺼내들고 펜션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화분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펜션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깨지는 소리와 김씨 노인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지리산의 고요를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펜션이 눈앞에서 파괴되는 모습을 본 김씨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제발 그만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건달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몰찬 발길질과 조롱 섞인 비웃음뿐이었고 그 모습은 지연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군인으로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비겁한 짓이었으며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정의감과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심판자의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달구는 지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착각하고 의기양양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펜션 마당 한가운데 있는 화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이 모든 상황이 당신이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달구는 천천히 지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올리려 하며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험한 꼴은 면하게 해주겠다고 모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가학적인 쾌감이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것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악마의 형상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달구의 더러운 손이 자신의 얼굴에 닿기 직전 고개를 살짝 돌려 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에 대한 연민과 체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당신은 지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으며 이 선택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식힐 정도로 강렬하여 달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달구는 곧바로 자신의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부하들에게 저 여자를 잡아다 꿀리라고 악을 썼습니다. 명령을 받은 부하 중 덩치가 가장 큰 행동대장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지연의 머리를 향해 끔찍한 속도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만약 그 공격이 제대로 적중한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었기에 지연은 더 이상의 관용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쇠파이프를 간발의 차로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며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이 턱 막힌 사내는 고통에 몸을 비틀었고 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우두둑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자 소란스럽던 현장에는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건달들은 자신들 중 가장 싸움을 잘한다고 믿었던 행동대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쓰러진 사내 옆에 떨어지 쇠파이프를 발로 차 멀리 치워버리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나머지 일당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호흡 또한 격렬한 움직임 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박달구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며 저 여자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애써 자위하며 부하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는 혼자서 10여 명을 상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 계산하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달려들어 밟아버리라고 광기 어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겁에 질려 쭈뼛거리던 부하들도 보스의 명령과 쪽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금 무기를 고쳐쥐고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오기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집단 군중 심리는 그들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을 보며 재빨리 주변 지형 지물을 스캔하고
퇴로와 엄폐물을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펜션의 테라스 구조와 기둥 그리고 흩어져 있는 집기들은 훌륭한 방어 수단이자 무기가 될 수 있었고, 그녀는 이 좁은 공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전장으로 바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민간인인 김 씨 노인이 휘말리지 않도록 그를 안전한 건물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문을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노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지연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그며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자 지연은 특공무술과 크라브마가를 혼합한 실전 격투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의 기본 원칙인 가장 가까운 적부터 무력화시키고 끊임없이 움직여라를 철저히 지키며 건달들의 공격 라인을 교란했습니다. 날아오는 야구 방망이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서로 부딪히게 만들거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여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은 마치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정확하고 치명적으로 움직였고, 건달들은 허공에 헛손질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10여 명의 성인 남성이 무기를 들고 덤벼드는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았으며 체력 소모 또한 극심했습니다. 지연은 한 명을 쓰러뜨릴 때마다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고, 옷깃이 찢어지거나 가벼운 타박상을 입는 등 피해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철함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감각은 더욱 예리하게 날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정신력의 대결임을 알고 있었고, 적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박달구는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꼴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 여자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잭나이프를 주워들며 비릿한 살기를 뿜어냈는데, 그것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과 같은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달구는 부하들이 지연의 시선을 끄는 틈을 타 그녀의 뒤쪽으로 몰래 접근하여 비겁한 기습을 감행하려 했습니다. 지연은 전방의 적들을 상대하느라 달구의 접근을 시야에서 놓친 듯 보였으나 그녀의 온몸에 뻗어있는 감각신경은 뒤쪽의 미세한 공기 흐름 변화마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달구가 칼을 치켜들고 달려드는 순간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숙이며 팔꿈치로 달구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달구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나자 지연은 그를 향해 돌아서며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당신 같은 리더가 부하들 뒤에 숨어 기습이나 노리는 꼴이 참으로 우습다며 그의 자존심을 짓밟는 독설을 날렸습니다. 수모를 당한 달구는 이성을 잃고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덤벼들었고, 지연은 노련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며 그를 펜션 박숲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좁은 테라스보다는 넓고 복잡한 숲지형이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를 상대하기에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달들은 달구를 돕기 위해 우르르 숲으로 따라 들어갔고, 지연은 그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것에 만족하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사냥터는 바뀌었고 사냥감과 사냥꾼의 위치 또한 미묘하게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숲속은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지형에 발을 헛디디는 건달들의 욕설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호흡을 고르며 가지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조작하여 구조 신호를 보내려 했으나 산속 깊은 곳이라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혀를 차며 대신 비상용으로 챙겨두었던 위성 통신 단말기를 꺼내 전원을 켰는데 다행히 희미하게나마 신호가 잡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소속 부대 상황실로 비상 코드를 전송했고 짧고 명료하게 현재 위치와 상황, 그리고 적의 규모를 보고했습니다. 박달구와 일당들은 지연을 놓쳤다는 분함과 어둠이 주는 공포심에 휩싸여 숲속을 헤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불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여기저기 비추었지만 빽빽한 나무와 덤불 때문에 시야는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지연은 나무 위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다음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야생동물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게릴라 전술을 통해 이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달구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소리치며 찾아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산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과 마주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고 부하들 또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나뭇가지를 꺾어 반대편으로 던져 소리를 내며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그림자처럼 이동하며 고립된 부하 하나를 덮쳤습니다. 짧은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불빛 하나가 꺼지자 숲속의 공포는 극대화되었습니다. 이제 지리산의 깊은 밤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닌 생존을 건 전장으로 변해버렸고 교만한 폭력배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지연은 어둠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했고 이것은 그녀가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훈련의 실전 응용이었습니다. 무지하고 오만한 자들이 치러야 할 수업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할 것이었습니다. 지리산의 짙은 어둠은 이제 펜션 주변을 완전히 집어삼켰고 간헐적으로 비치는 달빛만이 숲의 윤곽을 희미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달구의 부하들은 휴대폰 플래시와 차량 헤드라이트에 의지해 수색을 이어갔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눈에 띄게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금 전 숲속으로 사라진 동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온 후로 그들은 자신들이 쫓고 있는 대상이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위치를 확인하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포심은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무리하게 대열을 이탈하거나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붓는 등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펜션 마당에 남아 지휘를 하던 박달구는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극도로 초조해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경찰이 출동하거나 여자가 도망쳐 신고라도 할 경우 자신의 입지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부하들에게 펜션으로 들어오는 전력 공급 차단기와 통신 선로를 모두 끊어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명의 이기인 빛과 통신이 사라지면 여자가 고립감과 공포를 느껴 제 발로 걸어 나올 것이라는 단순하고도 잔인한 계산에서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곧이어 펜션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고 김씨 노인이 머물고 있는 관리실의 불빛마저 꺼지며 완전한 고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지연 중령은 그들이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적대적인 의도를 가진 전술적 움직임으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션 안에 갇혀 있을 김씨 노인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과 노인 모두 위험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틈을 찾기 위해 매의 눈으로 적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중 가장 효율적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기자 관리실 안에 숨어있던 김씨 노인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이미 쇠파이프를 든 건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노인이 나오자마자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박달구는 노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숲을 향해 소리치며 당장 나오지 않으면 이 늙은이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는 인지를 이용해 지연을 유인하려는 비열한 수법을 사용한 것이었고 이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민간인 보호 의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연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의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숲을 울리자 지연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죽여 나무 위에서 내려와 덤불 사이를 낮은 포복으로 이동하며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펜션 마당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된 살케이처럼 은밀했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조차 내지 않는 완벽한 잠입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달구의 주의가 노인에게 쏠려 있는 틈을 타 외곽 경계를 서고 있던 부하 한 명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입을 틀어막고 목동맥을 정확히 압박하자 사내는 짧은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하여 바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지연은 기절한 사내를 덤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 숨긴 뒤 그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을 껐습니다. 적의 통신 수단을 하나씩 제거하여 그들끼리의 연락을 두절시키는 것이 그녀의 1차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돌을 던져 반대편 숲속에서 소리를 냈고 긴장해 있던 건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틈을 타 지연은 바람처럼 빠르게 이동하여 또 다른 부하의 오금을 걷어차 쓰러뜨린 후 명치를 가격하여 무력화시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건달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박달구는 부하들이 쓰러지는 소리에 놀라 노인을 내팽개치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고급 세단 트렁크로 달려가더니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개조된 엽총이었는데 사냥용으로 쓰이는 것이었지만 사람을 향해 쏠 경우 치명적인 살상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총을 손에 든 달구는 눈에 핏발을 세우며 당장 나오지 않으면 숲 전체를 다 쏘아버리겠다고 광기를 부렸습니다. 총기의 등장은 이 사태의 성격을 단순한 폭력 사건에서 테러에 준하는 무력 충돌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탕하는 굉음과 함께 엽총이 불을 뿜었고 산타는 지연이 숨어있던 나무의 기둥을 강타하며 껍질을 사방으로 튀게 만들었습니다.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귀가 먹먹해지는 총성에 숲속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였고 지연 또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상대는 살상 의도를 가지고 총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곧 교전 수칙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사격이나 제압이 허용되는 상황임을 의미했습니다. 지연은 나무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깊은 숨을 내쉬며 민간인 신분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군인으로서의 본능을 깨워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는 전사의 눈빛으로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연은 배낭 속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전술 장비를 꺼내 신속하게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전술 장갑을 끼고 헐렁한 셔츠를 단단히 묶어 활동성을 높인 뒤 머리를 질끈 동여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휴가를 즐기러 온 관광객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지휘관 이지연 중령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위성통신 단말기를 꺼내 보안 채널을 활성화시켰고 암호화된 신호가 우주 상공의 위성을 통해 군 사령부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삐아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통신이 연결되자 그녀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호출 부호를 읊조렸습니다. 여기는 고블린 원. 현재 위치 지리산 노고단 인근 펜션 구역. 상황 발생. 코드 레드. 지연의 목소리는 무전기를 통해 작전 상황실의 스피커로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민간인 무장단체에 의해 고립되었으며 총기를 소지한 다수의 적대 세력이 민간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상황 보고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상황실의 오퍼레이터는 긴급 상황임을 인지하고 즉시 상부 보고와 함께 인근에서 훈련 중인 707 특임대 병력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야간 산악 침투 훈련을 수행 중이던 이계 팀이 헬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원 병력 급파. 도착 예상 시간 15분. 현 시간부로 교전 수칙을 허가한다. 아군 식별 신호를 유지하라. 상황실의 응답을 들은 지연은 안도감 대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은 평소라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총을 든 광인과 대치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영혼과도 같이 긴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박달구 일당이 김씨 노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시선을 끌고 그들을 숲속 깊은 곳으로 유인하여 각계격파하는 지연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말기를 다시 품에 넣고 주변의 돌과 나뭇가지를 이용해 부비 트랩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달구는 한 번 총을 쏘고 나자 묘한 자신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숲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소리에 놀란 부하들도 덩달아 고함을 지르며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며 공포심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때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위치를 이동했고 적들의 시야, 사각지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박달구가 총알을 재장전하는 짧은 틈을 노려 돌멩이를 던져 그의 손을 정확히 맞췄고 고통에 총을 떨어뜨린 달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총을 집어들며 부하들에게 숲에 불을 지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나오면 다 태워 죽여버리겠어. 기름 가져와. 기름 박달구의 광기 어린 명령에 부하들은 주저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지만 이내 보스의 살기등등한 표정에 압도되어 차량에서 휘발유통을 꺼내왔습니다. 가을산은 건조하여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기에 불을 지른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연은 그들의 미친 짓을 막아야만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즉각적인 저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려던 찰나한 부하가 라이터를 켜 마른 낙엽 더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고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가며 숲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고 매캐한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 시야를 가렸습니다. 불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펜션 쪽으로도 옮겨붙을 기세였고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입과 코를 옷소매로 가리고 연기 속을 뚫고 노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불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달구와 그 일당들조차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결과에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불길이 주는 원초적인 공포 앞에서는 총도 주먹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연은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707 부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노인을 구하고 악당들을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펜션 뒤편에 있는 저수조와 소방호스가 들어왔고 그녀는 불길을 뚫고 그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단순히 건달들과의 대결이 아니라 화마와의 사투까지 더해져 한층 더 처절하고 긴박해졌습니다. 중령 이지연의 진짜 능력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콜록거리며 도망치려는 건달들의 발목을 잡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지연이 미리 설치해둔 덩굴덫이었습니다. 도망치던 부하 하나가 덫에 걸려 넘어지자 뒤따르던 자들도 엉켜 넘어지며 아비규환의 현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지연은 소방호스를 끌어와 가장 급한 불길을 잡으며 동시에 넘어진 건달들을 향해 강력한 물줄기를 쏘아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고압의 물줄기에 맞은 건달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을 굴렀고 불과 물 그리고 인간이 뒤엉킨 혼란 속에서 지연은 홀로 우뚝 서서 전장을 지휘하듯 움직였습니다. 지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이 지옥 같은 밤을 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지리산의 칠흑 같은 어둠과 붉게 타오르는 불길이 뒤섞인 펜션 주변은 마치 지옥의 한 장면을 옮겨놓은 듯한 참혹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숲을 가득 메우며 시야를 차단했고 그 속에서 이지연 중령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젖은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단단히 감싸고 낮은 포복 자세로 덤불 사이를 이동했습니다. 익숙한 산악 지형과 어둠은 훈련된 특수부대원인 그녀에게는 최고의 은폐 엄폐물이 되어 주었지만 훈련받지 않은 건달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불길이 번지는 방향을 계산하여 적들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몰리도록 유도하는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박달구의 부하들은 연기 속에서 콜록거리며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헛것을 본 것처럼 허공에 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의미 없는 욕설을 내뱉으며 스스로의 공포를 달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불규칙한 호흡 소리와 발소리만으로도 정확한 위치와 심리 상태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멩이를 들어 멀리 떨어진 깡통을 향해 던졌고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자 잔뜩 긴장해 있던 건달들이 일제히 그쪽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적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지연은 대열에서 이탈한 한 명의 등 뒤로 그림자처럼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사내의 무릎 뒤 오금을 걷어차 중심을 무너뜨린 후 순식간에 목을 감아 조르는 슬리퍼 홀드 기술을 걸었습니다. 사내는 버둥거리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미 기도가 압박당해 컥컥거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사내의 몸에서 힘이 빠지며 축 늘어졌고 지연은 그를 조용히 덤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 숨겼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은밀해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동료들조차 누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포가 적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사냥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엽총을 들고 설치던 박달구는 연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자 더욱더 광분하여 아무 곳에나 총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탕탕하는 총성이 숲을 울릴 때마다 놀란 새들이 푸드덕거리고
부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했습니다. 달구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부하들에게 흩어져서 샅샅이 뒤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부하들은 서로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며 쭈뼛거렸고, 이는 달구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부하 한 명의 멱살을 잡고 당장 가서 찾아오지 않으면 내 놈부터 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그를 어둠 속으로 떠밀었습니다. 떠밀려 나온 부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이리저리 비추며 제발 살려달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어둠 속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그가 더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나뭇가지를 흔들어 소리를 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부하가 위를 쳐다보는 순간 지연은 나무에서 뛰어내리며 낙하하는 가속도를 이용해 그를 덮쳤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부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 버렸고 지연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의 비명 소리가 하나둘씩 들려오다가 끊어지기를 반복하자 남은 건달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산다는 괴담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산이 예전부터 영험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우리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것이 분명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박달구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일갈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러한 적들의 미신적인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기괴한 휘파람 소리를 내며 그들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숲속에 울려 퍼지는 음산한 휘파람 소리는 건달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연은 펜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전반 쪽으로 이동하여 미리 끊어두었던 전선을 이용해 덫을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건달들이 펜션 쪽으로 도망칠 것을 예상하고 이동 경로에 얇은 덩굴과 전선을 엮어 발목 높이의 트랩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예상대로 공포를 이기지 못한 건달 2명이 펜션 쪽으로 뛰어오다가 덫에 걸려 요란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틈을 타 지연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고 정확하게 그들의 팔과 다리를 가격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지연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건달들의 무기를 멀리 던져버리고 다시 숲으로 사라지려 했으나 이번에는 박달구가 그녀의 뒷모습을 포착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있다. 전연 잡아라. 박달구의 고함 소리에 남은 건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지연은 재빨리 몸을 돌려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형이 험하고 나무가 빽빽한 곳으로 그들을 유인하여 기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며 페이스를 조절했고 건달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추격전이 계속되면서 숲속은 난장판이 되었고 박달구는 분을 이기지 못해 엽총을 난사하며 나무들을 훼손했습니다. 총알이 지연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 나무 껍질이 얼굴로 튀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벼랑 끝에 위치한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추격해오던 선두 그룹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건달들이 바위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바닥에 흩어져 있던 흙과 모래를 한 줌 쥐어 그들의 눈을 향해 뿌렸습니다. 시야가 가려진 건달들이 눈을 비비며 당황하는 사이 그녀는 로우킥으로 그들의 중심을 무너뜨려 바닥에 눕혔습니다. 지연은 쓰러진 적들 중 하나의 무전기를 탈취하여 그들의 통신 내용을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는 박달구가 욕설을 퍼부으며 부하들을 닥달하는 소리와
겁에 질린 부하들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무전기 버튼을 누르고 변조된 목소리 흉내를 내며 여기 귀신이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친 뒤 무전기를 숲속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미 공포에 질려있던 건달들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숲속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비명과 함께 도망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달구는 부하들이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기 시작하자 완전히 이성을 잃고 도망가는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발악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연을 잡는 것보다 자신의 조직이 와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펜션 마당으로 돌아와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쪽에 묶여있던 김씨, 노인을 끌고 나와 엽총을 겨누며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나오지 않으면 이 영감탱이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고 이는 지연이 가장 우려하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다시 펜션 쪽으로 은밀하게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펜션 지붕 위로 조용히 올라가 박달구의 위치를 내려다보며 저격 포인트를 찾으려 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돌멩이와 몽둥이뿐이었습니다. 총을 든 상대를 근거리 제압 무기만으로 상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붕 위에 쌓여있던 기와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호흡을 멈춘 채 박달구의 손목을 조준했습니다. 그녀의 집중력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고 주변의 소음과 불길의 열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숲속의 불길이 갑자기 거세지며 거대한 화마가 펜션을 덮칠 기세로 타올랐고 박달구는 뜨거운 열기에 잠시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지연은 손에 든 기와 조각을 전력으로 투구하듯 던졌습니다. 기와 조각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박달구의 총을 든 손등을 정확하게 강타했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달구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감싸 쥐는 사이 지연은 지붕에서 뛰어내려 착지와 동시에 몸을 굴려 김씨 노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등 뒤로 보호하며 전투 자세를 취했고 그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여전사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고통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박달구는 떨어진 총을 주우려 했지만 지연이 먼저 발로 총을 멀리 차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맨주먹뿐인 대결이었지만 박달구는 품에서 다시 잭나이프를 꺼내들며 도끼 어린 눈으로 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 그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며 카운터 펀치를 날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체력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것이 달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던 미세한 기계음이 점점 커지더니 숲 전체를 진동시키는 굉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명백한 헬리콥터의 로터 회전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확인했고 지원 병력이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켰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박달구를 향해 이제 당신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달구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본능은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와 펜션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갑작스러운 빛에 박달구와 남은 건달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대한 군용 헬기가 펜션 상공에 정지 비행을 하며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고 그 바람에 숲의 불길조차 잠시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헬기에서 레펠로프가 떨어지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검은 표범처럼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전장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지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살짝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달구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의 압도적인 위용 앞에 동네 건달 두목의 허세는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대원들은 착지하자마자 신속하게 상계하여 펜션을 포위하고 건달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무기 버리고 투항하라. 그렇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경고 방송은 묵직하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고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되돌릴 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연은 다가오는 부대원에게 경례를 하며 상황 보고를 하려 했으나 부팀장이 달려와 그녀의 상태를 먼저 살폈습니다. 지연 중령님 무사하십니까? 부팀장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 상황 종료하고 잔존 세력 소탕해라고 짧게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부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의 밤은 이제 정의의 심판을 위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회전 날개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은 숲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불길마저 잠시 주춤하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인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하단에 부착된 고성능 서치라이트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펜션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며 숨어있던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마치 신이 내려보내는 심판의 빗줄기처럼 느껴졌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박달구와 그의 일당들은 갑작스러운 강풍과 눈을 찌르는 빛, 그리고 고막을 찢을 듯한 소음 속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바닥에 웅크렸는데 이는 인간이 거대한 힘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굴복의 자세였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방탄 헬멧을 착용한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레펠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동작에는 단영 1초의 망설임이나 오차도 없었으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착지 즉시 사주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들이 손에 든 소총에는 레이저 표적 지시기가 장착되어 있었고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우왕좌왕하는 건달들의 가슴과 이마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살인 병기들이 실전 상황에 투입된 살벌한 현실이었습니다. 지상에 착지한 대원들은 수신호 하나로 신속하게 팀을 나누어 펜션을 포위하고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인질과 민간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묵직하면서도 은밀했고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조차 절제되어 있어 그들이 얼마나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인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대원들 중 일부는 휴대용 소화 장비를 이용해 펜션 쪽으로 번지려던 불길을 차단하는 방화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마와의 싸움과 적과의 대치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냉철하게 임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때로 몰려다니며 고함이나 지르던 동네 건달들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의 것이었습니다. 박달구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곁눈질로 이미 들 수 없는 광경을 훔쳐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군인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기껏해야 행정병이나 간호장교 정도일 것이라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병력은 일반 보병이 아닌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였고 그들의 장비와 기세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달구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공포를 넘어선 절망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호랑이 굴이 아니라 용의 둥지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중령은 헬기 소음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김씨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대원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흙먼지와 그을음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현장 지휘를 맡은 팀장이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와 거수경례를 올리자 지연은 간결한 동작으로 답례하며 현재 상황과 작전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라 이 전장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최고 사령관으로 복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치라이트 불빛보다 더 차갑게 빛나며 적들을 압도했습니다. 전원 무장 해제시키고 저항 시 즉각 제압하라. 단 민간인 신부님을 고려하여 사살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지연의 명령은 단호하고 명확했으며 대원들은 복명복창과 함께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대원들은 흩어져 있던 건달들에게 접근하여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리라고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건달 중 몇몇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손에 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도망치려 시도했습니다. 대원들은 그들의 어설픈 저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피한 후 개머리판으로 가격하거나 관절을 꺾어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건달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처박히며 제압당하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달구는 부하들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서 도망치려다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군화발에 가로막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흉흉한 살기를 뿜어내는 특수부대원이 서 있었고 총구는 그의 미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 잘못 보셨다며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대원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박달구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장 무겁고 공포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대원들 사이가 갈라지며 이지연 중령이 천천히 박달구 앞으로 걸어왔는데 그녀의 등 뒤로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비추어 마치 후광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박달구 앞에 멈춰서서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숲속으로 몰아넣고 사냥하려 했던 여자가 이제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심판자가 되어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달구는 그녀의 눈을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지연은 손을 뻗어 그의 턱을 잡아 강제로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강철처럼 단단하여 달구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선을 넘지 말라고. 기회는 당신이 스스로 발로 차버렸어.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헬기 소음을 뚫고 달구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과응보를 확인시켜주는 재판관과도 같았습니다. 달구는 입술을 달달 떨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전 재산을 다 주겠다고 헛소리를 짓거렸지만 그것은 지연에게 더 큰 모욕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피식 웃으며 당신 같은 쓰레기의 돈은 필요 없으며 당신이 치러야 할 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면서 펜션 주변은 특수부대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된 임시작전기지로 변모했습니다. 건달들은
모두 플라스틱 수갑으로 결박되어 마당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들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불길은 소방 헬기와 대원들의 활약으로 대부분 잡혔고 잔불 정리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김씨 노인에게 다가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드리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오히려 지연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시했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대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달구는 포박된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다가올 처벌에 대한 공포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경찰서장과도 형동생하는 사이라며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머리를 굴렸지만 이번 상대는 경찰이 아닌 군대, 그것도 특수부대라는 사실이 그를 절망케 했습니다. 대원 중 한 명이 박달구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과 휴대폰을 압수했고 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불법 무기와 장부들도 모두 증거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의 범죄 행각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가 쌓아올린 모래성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대원에게 건네받은 생수병을 따서 목을 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은 일들이 마치 긴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그 악몽을 자신의 힘으로 깨트렸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팀장에게 부상당한 대원은 없는지, 건달들 중에 심각한 부상자는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 보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위기 상황 종료 후의 수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고 대원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군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출동한 지역 관공서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따라 줄지어 올라오며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상황은 군에 의해 완벽하게 종료된 후였습니다. 경찰들은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도열해 있고 흉악한 건달들이 얌전히 무릎 꿇고 있는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지역 유지 행세를 하며 경찰을 우습게 알던 박달구가 처참한 몰골로 잡혀있는 모습은 경찰들에게도 통쾌하면서도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연은 경찰 책임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상황인계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군사작전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보호와 자위권을 위해 부득이하게 병력을 호출했음을 설명하고 이후 법적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간부는 그녀의 계급과 소속 부대를 확인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거수 경례를 붙였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그는 박달구 일당이 평소 지역의 골칫덩어리였는데 이렇게 일망타진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달구는 경찰들이 지연에게 깍듯이 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지역 경찰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인맥이나 돈으로도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깊은 후회의 도시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고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될 긴 고통의 시간으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경찰차에 실려가는 박달구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임을 되새겼습니다. 숲의 불길은 완전히 꺼졌고 매캐한 연기도 서서히 거치며 지리산은 다시 본연의 고요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기 위해 다시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고 지연과 몇몇 대원들만 남아 현장을 지켰습니다. 지연은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상처들을
그제야 의식하고 쓰라림을 느꼈지만 그것은 영광의 상처이자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그녀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박달구의 오만함과 무지가 불러온 참극이었습니다. 지연은 이번 일을 계기로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부대원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고마움을 느꼈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과 무너진 펜션의 재건,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며 지리산의 아침을 알렸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맑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워 넣었고 밤새 긴장했던 근육들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휴가는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가 얻은 교훈과 경험은 그 어떤 휴식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군복을 입은 지휘관에서 다시 평범한 인간 이지연으로 돌아가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면서 밤새 지리산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광란의 현장은 참혹하면서도 비현실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펜션의 외벽과 여기저기 나뒹구는 쇠파이프,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들은 지난밤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증거물들이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는 박달구를 포함한 조직원 전원이 플라스틱 수갑에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 자세로 서 있었는데 그들의 검은 전술복과 얼굴을 가린 마스크는 패배자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공포와 위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달구는 퉁퉁 부은 얼굴과 찢어진 입술을 한 채 멍하니 바닥의 흙먼지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라 믿으며 거들먹거렸던 기억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곁눈질로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라도 자신이 아는 경찰 간부나 지역 유지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을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군인들은 타협이나 협상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으며 그들이 뿜어내는 살기는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어둠의 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 정리를 마친 이지연 중령이 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박달구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셔츠 위에 야전 상의를 걸쳐 입은 상태였지만 그 모습은 화려한 명품 정장을 입었을 때의 박달구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빛으로 박달구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시선은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의 눈빛처럼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박달구는 그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몸을 움츠렸는데 이는 본능적으로 포식자 앞에서 위축되는 피식자의 반응과도 같았습니다. 박달구 씨, 당신이 어젯밤 저지른 짓들이 단순히 폭행이나 영업 방해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박달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부관에게 서류 파일을 건네받아 펼쳐 보이며 조목조목 그의 죄목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특수 감금 및 협박과 방화 미수, 그리고 군 작전 방해와 국군 장교에 대한 살인 미수까지 더해지면 당신은 평생 감옥 밖으로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법률 용어들은 하나하나가 박달구의 심장에 박히는 못과 같았고 그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박달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지역 경찰서장과 국회의원도 내 형님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믿었지만 그 말을 들은 지연과 대원들은 그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형님들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특수부대가 개입된 대테러 상황에서도 당신 편을 들어줄 것 같으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박달구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고 그는 자신의 뒷배경이 국가 권력 앞에서는 모래성보다 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현장에 도착한 관할 경찰서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지연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박달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박달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형동생 하던 서장이었지만 지금 그는 박달구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지연의 눈치만을 살피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서장은 이번 사건이 군과 관련된 중대 사안임을 인지하고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박달구와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달구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되돌릴 방법은 전무했습니다. 지연은 서장에게 간략하게 상황을 인계하며 이번 사건은 군 검찰과 공조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현행범 체포에 그치지 않고 박달구의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사업체와 자금 흐름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하여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사회악을 제거하여 다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었습니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달구의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고 조직이 와해될 것이라는 사실에 공포에 질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다시 박달구에게 시선을 돌리며 진정한 힘이란 약자를 괴롭히고 과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은 힘을 가졌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겁쟁이에 불과하며 그 겁쟁이 같은 마음이 결국 당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박달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가 지은 죄를 씻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에게 남은 미래는 차가운 철창과 긴 속죄의 시간뿐이었습니다. 대원들은 박달구와 조직원들을 경찰 호송 차량에 인계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은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줄줄이 역겨 끌려가는 건달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며 지난밤의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펜션 주인 김씨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지연에게 다가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연은 노인의 손을 맞잡아주며 펜션 수리비와 피해 보상은 범인들에게 청구하여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박달구가 경찰차에 타기 직전 지연은 그를 불러 세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세상에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공부하기 바란다. 그 말은 박달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경찰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차에 탈 수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들이 떠나자 현장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연의 부하 장교가 다가와 작전 종료 보고를 하며 부대 복귀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지연의 상처를 걱정하며 의무대 헬기로 후송을 제안했지만 지연은 가벼운 타박상일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고생 많았다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부대원들은 지휘관의 무사 귀환에 안도하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끈끈한 전우에는 피보다 진했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헬기의 로터가 다시 회전하기 시작하며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고 지연은 펜션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록 휴가는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헬기에 오르기 전 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산이 주는 묵직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인간의 오만함은 결국 자연의 섭리 앞에서 무릎 꿇게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지연을 태운 헬기가 하늘로 날아오르자 산 아래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경찰차들의 행렬이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모습이 개미떼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조종사의 비행 보고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돌아갈 곳은 치열한 훈련과 임무가 기다리고 있는 부대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처단된 후의 후련함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펜션에서 벌어진 하룻밤의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 이야기는 707 부대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무용담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전설적인 여군 장교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연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존재하는 한 언제 어디서든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와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리산의 가을은 더욱 깊어져 산 전체가 붉고 노란 단풍으로 화려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소란과 공포는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펜션은 다시금 본연의 평화롭고 고즈넉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주인 김씨 노인은 말끔하게 수리된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우체부로부터 전해받은 편지 한 통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에 있는 이지연 중령이었는데 편지와 함께 동봉된 두툼한 봉투에는 펜션 수리비뿐만 아니라 그날의 영업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까지 넉넉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눈시울을 붉히며 그 돈이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선 진심 어린 마음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그날 본의 아니게 어르신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언제나 건강하시라는 안부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거나 생색을 내는 대신 모든 공을 노인의 침착한 대처 덕분으로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김씨 노인은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자신이 평생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펜션 입구에 작은 팻말을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는 군인과 경찰 가족에게는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이는 그가 그녀에게 표할 수 있는 작은 감사의 딱 표시였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박달구는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기나긴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속된 직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신청하고 온갖 인맥을 동원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검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수사팀은 박달구의 조직을 이 잡듯이 뒤져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수많은 범죄 혐의들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불법 대부업과 탈세, 그리고 폭력 사주와 마약, 유통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그는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지역 사회의 유력 인사들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군 당국의 강경한 입장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그와의 관계를 끊고 등을 돌렸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변호사조차 이번 사건은 상대가 너무 좋지 않았다며 형량을 줄이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박달구는 자신이 저지른 오만방자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호랑이 앞에선 무력한 토끼가 되어 쫓기는 꿈을 꾸었고 깨어나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박달구의 조직이 와해되었다는 소식은 전국의 어둠의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건달들 사이에서 하나의 거대한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리산에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자가 산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살을 붙여 떠돌기 시작했고 누구도 그 진위를 확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박달구의 몰락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과시하기 좋아하던 다른 조직의 보스들도 당분간 몸을 사리며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 특수 임무단의 훈련장에서는 오늘도 거친 숨소리와 기합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산악구보를 마친 대원들 앞에 선 이지연 중령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리산에서의 그날 밤처럼 여전히 날카롭고 강인했지만 부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원들에게 있어 그녀는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휴게실에 모인 대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지리산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무용담을 꽃피웠습니다. 현장에 직접 투입되었던 부팀장은 신입 대원들에게 지연 중령이 맨손으로 10여 명의 건달을 상대하며 시간을 벌었던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했습니다. 신입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연에 대한 존경심을 감추지 못하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범죄자를 소탕한 작전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민간인 보호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가진 힘의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았을 때의 자신은 그저 평범한 시민에 불과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박달구 사건의 최종 보고서를 덮으며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된 그 사건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보냈습니다. 그녀의 책상 한쪽에는 지혜는 무기보다 강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붓글씨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좌우명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힘이란 남을 억누르거나 과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절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박달구가 파멸한 이유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힘을 다루는 지혜와 인격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훈련시키는 대원들이 단순히 살인 기술을 배우는 기계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진정한 전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부대원들과 함께 인근 보육원을 찾아 봉사 활동을 하며 휴일을 보냈는데 아이들과 어울리는 그녀의 모습은 천사처럼 밝고 환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함께 뛰어노는 그녀의 얼굴에서는 전장에서 보여주었던 냉혹한 살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아이들에게 세상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곳이 아니라 바르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는 곳이라고 다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이중적인 매력은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고 그녀를 더욱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는 날, 김씨 노인은 지연에게 감사의 선물로 직접 캔 약초와 말린 나무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지연은 부대원들과 함께 그 선물을 나누어 먹으며 멀리 지리산에 있는 노인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날 밤 생사를 함께하며 맺어진 인연은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서로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그곳을 찾아가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날을 기약했습니다. 박달구 사건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 그는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고 주민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은 반드시 처벌받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지연 중령과 707 특수임무단의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두워도 그들과 같은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연은 군화를 단단히 조여매고 다시 훈련장으로 향했고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웅보다 듬직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힘을 과시하다 스스로 무너지지만 지혜로운 자는 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려 승리합니다. 지리산의 바람은 오늘도 그 교훈을 싣고 산봉우리를 넘어가며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지리산이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